오늘의 마지막 영상이죠. 자, 고조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고대 국가학교. 이 책을 제가 벌써 읽은 지는 좀 됐어요. 읽은 지 됐고, 너무 엄청난 책이라서 제가 처음에 굉장히 감탄밖에 안 나왔고, 이게 고조선, 난 접니다. 나는 고조선 행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기껏 알아봤자 팔조법, 한 번쯤 국사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팔조법, 그 다음 뭐 동북공정 할 때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의 어떤 이 깊이가 참 없었구나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제 이 책의 연구 목적, 제가 지금 학술도서를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은 겁니다. 이 책이 참 굉장히 분량이 많고, 선행연구 검토, 이른바 다른 학자들의 검토한 거를 이걸 집대성 쭉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연구의 목적을 제가 봤습니다. 앞장이 있더라고요. 앞부분이 있어요. 고대 국가의 기원과 고대 국가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를 탐구했다. 이게 저자 교수님의 생각이시고요. 두 번째, 역사학계 연구 등등을 모두 통틀어서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냐, 역사적인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무래도 이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이 고조선의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궁금한 게 이제 있으신 거예요. 이른바 가설, 궁금한 거를 가설로 쓰셨더라고요. 뭐뭐뭐는 뭐뭐일까? 뭐뭐는 뭐뭐일까? 뭐뭐는 뭐뭐일까? 이렇게 가설을 많이 쓰셨는데, 그게 궁금한 거죠. 연구자가 궁금한 게 가설이에요. 근데 그 궁금한 게 내가 생각한 대로 궁금한 그 답변이 나오는 건지 아닌지는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목적에서 파생된, 연구 목적에서 이렇게 갈래가 나오는 다양한 가설인데, 이게 연구자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것, 밝히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질적 방법론, 이게 질적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저자 교수님께서는 현장도 많이 다녔을 거라고 봐요. 현장. 이 고조선에 있었을 법한 그 영토, 현장 조사도 많이 다니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와 일본어로 된 완전 원자료를 분명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말도 못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연구예요. 제가 그리고 오늘 영상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편견에 대한 말을 했는데요. 고조선 어떤 자료가 있겠어.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학문의 깊이가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편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편견이에요. 이 책은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양의 연구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술도서구나. 그럴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을 빨리 봐야 되고 가설을 봐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나 이제 요령을 피워서 이제 결론 부분, 이 교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뭔가에 대한, 즉 가설에 대한 답변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 적다,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적었다라는 이제 그 한계를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 사라진 역사서에 의존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그렇죠.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어느 책에는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기록이 있었던 책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지금처럼 이런 종이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목간, 나무에다가 쓰고 이랬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료의 한계가 있는 거죠. 기록의 한계가 있다는 거고.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저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고조선은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 국가이고 문명을 형성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게 굉장한 국가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마 문화였고 공통된 고조선 언어가 있었고 홍익인간 정신이었고 제사장과 군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통치를 하는 군장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서술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저자 교수님의 가설, 물음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마문화, 고구려나 발해에 대해서 조금은 배우셨을 거니까
말 타고 달리는 게 무조건 유리한 땅이잖아요. 이게 지금 압록강, 두만강 뭐 이 영역, 이 위의 영역을 일컬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말 타고 뛰는 게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후국가 체제. 그러니까 중앙 조직이 있고 나름대로의 흔히 말해서 황제 밑에 우리가 제후국이라고 하듯이 그런 체제로 발전을 했었다. 그리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전환되었다. 이건 이제 인류의 역사하고 이제 비슷한 거고요. 근데 제후국가 체제라는 것은 일단 영토가 굉장히 넓어야 돼요. 자, 제후국가라는 거는 중앙과 지방이 위계 서열이 있는데 이 지방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를 얘기해요. 뭐 영토가 크든 뭐가 크든 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의 힘이 약해지면 제후국이 중앙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언제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중앙에서 통제가 훨씬 원활하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통제력이 약화되면 제후국이 중심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후국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제가 고조선의 영역이 굉장히 컸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요. 강력한 중앙집권에서 전차 와해되었다. 이른바 지방성장이죠. 이게 원래 처음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집권할 때는 중앙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보통.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뭐 중앙의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와해가 되죠. 그럼 지방이 상대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이거는 뭐 서양의 문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단군의 역할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 책에서는 이제 한 명의 단군을 얘기하는 게 여러 명의 단군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국왕의 생존, 이렇게 고조선을 다스리는 사람의 국왕의 생존, 살고 죽고와 통치력, 얼마나 제후국을 잘 다스렸는지는 일치되지기도 하지만 약간 별개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군의 역할이, 단군이 하나가 아닌 여러 존재라는 것, 그리고 왕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살아있는데 왕의 어떤 권한이 축소돼서 살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왕이 생존을 오래 못해도 전체 제국을 완전히 평정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체제, 역시 이제 행정학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행정체제 확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굉장히 팔가라고 얘기해서 우리 관직의 명칭을 붙이는 거잖아요. 뭐 호, 용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호랑이, 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기 둘 때 보면 이렇게 한문으로 다 돼 있잖아요. 뭐 마, 상, 포차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붙여서 업무를 분장했다는 것까지를 밝혀내요. 이 책에서는요. 대단한 거죠. 이 고조선이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행정체제가 행정체제라고 확립할 정도로 호칭을 다 붙여가지고 너는 이거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일단 중앙집권이 완성이 된 거고요. 중앙집권이 그냥 대충 완성된 게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중앙집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업을 할 정도가 되면 공장이나 어떤 기업에서 분업을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는 거는 규모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규모가 작은데 굳이 이렇게 그냥 직함만 마련해갖고 분업했다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다른 어떤 집단에서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이제 무시하겠어요. 쟤네는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분업한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8개의 어떤 우리나라 현재로 따지면 중앙부처가 있다는 것까지, 이런 형태의 어떤 조직이 있었다는 것, 호칭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고조선이 굉장히 커다란 나라였다라고 이제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제가 좀 불완전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고조선에 관련된 이 고대 역사는 이 사람마다 관점이 또 조금씩 달라요.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좀 다르고, 현장성. 나는 내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이건 이렇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은 난 저쪽 갔다 왔는데 저쪽은 이렇던데? 이게 나름대로 또 논리를 또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 고조선이 만약에 정말 큰 영역을 차지했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동쪽에 어디를 갔다 왔고, 뭐 저쪽 연구자 서쪽에 어디 갔다 왔고 이러면은 이제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고,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동서남북으로 다 연구자들이 각각 다 가봤는데 똑같은 어떤 모양의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거죠. 그 제일 뭐 확증? 확실한 고증이라고 한다면 비석, 이렇게 비석에 글씨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제일 먼 영토의 끝 지점마다 하나하나씩 배치가 되는데 이걸 찾았어요. 근데 비석의 글씨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확실하죠, 그거는요. 아니, 그리고 비석이라는 게 돌에다가 옛날에 새기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런 게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영토를 뺏기지 않는 자신이 있으니까 비석을 세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야, 오늘은 내 땅, 내일은 네 땅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비석 못 세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을 때 세우는 게 비석인데, 그런 게 만약에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그러면 최고의 정보, 최고의 증거죠. 그래서 고조선을 고조선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제가 학술도서 읽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연구의 목적, 가설, 그 다음에 가설에 대한 답변, 뭐 어떤 결과물,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원체 엄청난 책이에요. 엄청난 책이고, 우리 행정학 계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얘기인데, 뭐, 제가 감히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런 학술도서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책이 진짜 좀 필독서라 그러면은 정말 숙독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술도서 읽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삼국시대부터 쭉 내려갈 건데, 학술도서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논문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뭐 여건이 되면 원문, 논문 파일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메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시기가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드렸어요. 그건 좀 더 뒤에 가서 얘기고, 학교 지침에 따라서 웬만하면 제가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요. 학교에서 좀 나와서 수업하라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제가 미리 제가 학교에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준비하는 단계로 계속 수업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제가 시간 내서 답변해 드립니다. 그거는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